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신흥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흥국, 이머징 마켓 컨트리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죠. 근데 그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이 나라들의 주가, 또 채권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전망 때문이죠. 이 배경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될 것 같다, 어쩌면 머지않아 금리를 내릴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예상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럴만도 합니다. 이 가난한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들은 선진국 것에 비해서 위험자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자금 유동성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팔아치우는 대상이죠. 반면에 유동성이 좋아지고 경제 상황이 호전되면 그 수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연준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었어요. 이 나라들의 금융상품들이. 이제 자금 사정이 좀 나아질 듯 하니까 다시 투자가 몰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흥국, 그중에서 특히 가난한 소국들, 작은 나라들의 주식 채권은 위험자산 중에서도 정도가 매우 큰 위험자산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위험 중에 가장 큰 부분은 국가 부도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흥국의 국가 부도 위험과 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부도가 난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 스리랑카, 실론티로 유명한 나라죠. 이 나라는 이미 작년 5월에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 뭐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의 잠비아도 부도를 냈고요. 가나는 12월에 대부분 대외 채무의 상환을 연기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신흥국들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파키스탄은요, 실질적 부도 상태가 됐습니다. 작년 11월 한때 이 나라의 5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은 9,253 bps까지 치솟았습니다. 1만 원짜리 국채를 매입할 때 보험료로 9,253원을 내야 한다라는 계산인 겁니다. 부도 확률이 거의 100%라고 투자자들이 내다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IMF한테 파키스탄이 좀 돈 좀 빌려달라, 구제금융을 달라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중에 여러 경제 분석기관들이 신흥국의 부도 확률을 추정했는데요. 그 중에 블룸버그의 것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년 내에 국가 부도가 날 확률이 10% 이상인 나라 세어봤더니 10개에 달합니다. 이 그림에서 분홍색으로 칠해진 부분인데요. 이집트, 아르헨티나, 케냐,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여기에 들어있네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언제든지 부도가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들인 거죠. 신흥국 부도 위기의 근본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나라들마다 돈을 빌려다가 땜질식 처방을 했죠. 그 결과가 부채의 폭증입니다. 코로나 사태 역시 나라들마다 빚을 많이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4조 1천억 달러이던 신흥국의 대외 부채는 2021년에 11조 1천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0년 남짓한 동안에 2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연 8%의 속도로 증가를 한 것이더군요. 신흥국 부채의 GDP에 대한 비율, 중국을 제외할 경우에 그 비율은 45.4%에 달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 라고 해서 돈을 빌려다 썼는데 그것이 지금 폭탄으로 변한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새로 돈을 빌리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금리도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스리랑카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8%가 됐어요. 무려 1년에 28%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15%입니다. 이러니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킹달러 현상, 강달러 현상이 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달러 표시 부채는 약 4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나라들에서 달러에 대한 환율이 치솟았으니까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 셈이죠. 고금리에다가 고환율까지 겹쳐서 죽을 맛인 겁니다. 그래도 채권자인 선진국들이 봐준다면 시간을 두고서라도 갚아 나갈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1998년 이후에 3년 동안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월드뱅크가 68개 신흥국의 대외 채무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2020년의 경우에 중국에 대한 채무가 1,100억 달러였습니다. 신흥국들이 중국에 대해서 1,100억
100억 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채권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이 68개국을 조사한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처럼 중국이 최대 채권국이 됐기 때문에 중국을 빼놓고는 개도국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다른 채권 국가들과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흥국의 부도 위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입장이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죠. 선진국들은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리클럽이라고 하는 기구를 결성을 해놓았습니다. 부도에 직면한 나라는 이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채권자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파리클럽은 그 채권단 협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이죠. 그래서 여러 채권 국가들이 모여서 상환 기간을 연장을 하고 부채를 삭감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공동 결정을 하는 것이죠. IMF는 그 회의의 좌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에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이제 여기에 들어와야 할 나라인데요. 그런데 들어오라고 가입 제안을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G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왜 가입을 안 하느냐? 가입을 하면 미국 주도의 IMF나 월드뱅크의 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중국은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둘째, 회원국이 되고 나면 자금 거래에 대한 정보를 다른 회원국에 공개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 중국은 원치 않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자금 거래를 비밀에 붙여왔어요. 셋째, 지금까지 중국식 거래 방식이 서방 방식보다도 더 우월하다, 이렇게 중국은 선전을 해왔는데 파리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퇴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중국은 선진국과의 협조를 꺼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의 부도 위기 처리에 대해서도 서로 줄다리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파리클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채무 삭감을 해주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신흥국에 여윳돈이 생기고 나면 그 돈은 결국 중국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 파리클럽 국가들도 신흥국의 빚 삭감에 소극적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물론 선진국이 먼저 삭감을 해라 라고 중국도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신흥국 부채 문제는 해결이 매우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의 숫자가 하나둘 늘어나다 보면 머지않아서 그에 따른 파장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나라들의 국가부도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신흥국 부채 상황과 국가 부도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